누군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저는 입을 꾹 다물곤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전형적인 신파의 스토리이기 때문이었어요. 지독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입 하나라도 줄여야 했던 무능력한 부모는 조금도 정이 가지 않았던, 물론 그것은 제 상상이었지만 그런 저를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덜 아픈 손가락. 저는 그들이 버린 이유를 이야기할 때면 늘 그렇게 비유하곤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부모의 역할은 제 손에 쥐어주던 3,000원이 전부였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버려지면서도 그들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저 역시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그래도 여기서는 밥은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가장 맨 처음 배운 감정이 체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히 아무런 감정도 감흥도 느끼지 못한 사랑받지 못하는 못난 아이가 바로 저였고요. 저는 그렇게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7살이었던 바로 그 해에 한 여자아이를 만났죠. 저보다 2살이 많던 볼이 통통한 여자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념을 가장 먼저 배운 저와는 달리 믿음과 희망을 가진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방학이 시작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고아원 입구를 지키고 앉아있곤 했죠. 넌 왜 이렇게 매번 사람을 피곤하게 하냐? 아침부터 이게 뭐야? 넌 아니고 누나라고 했잖아. 내가 너보다 2살이나 많아. 그니까 나보다 누나인 주제에 왜 매번 무섭다고 나더러 같이 있어달라고 해? 그야 혼자 있으면 내가 친구 없다는 것처럼 보일까봐.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지. 그니까 왜 나냐고. 나 너 되게 싫어해. 우리 친구도 아니거든? 다른 애들은 다 같이 놀고 이야기도 하니까 같이 기다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 내가 만만하다 이거야? 그리고 기다려도 부모 같은 거 안 와. 와! 온다고 약속했어. 꼭 방학 되면 올 거라고 했어. 벌써 3년이야. 그럼 너 버린 거야.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부모가 몇이나 데려갔을 것 같아? 난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거짓말 안 해. 당장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을 지었지만 입술만 꽉 깨물고는 제 손만 꼭 잡는 그 아이. 저는 그 뒤로는 그 아이를 더 이상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울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아이 말로는 부모님에게 울지 않기로 했다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고 했죠. 그 약속을 자신이 지켜야만 부모님이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에게서 희망을 빼앗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그 아이를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상 저희 고아원은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어요. 굶지는 않았지만 늘 부족했고 학대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늘 공허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아원 하면 떠올리는 극단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죠. 이를테면 학대를 한다거나 그 반대로 어떤 천사 같은 분이 자식처럼 돌봐줬다거나 드라마와 같은 요소도 없었어요. 그저 무표정하고 건조한 얼굴로 저희를 대했고 저희 역시 크게 반항하거나 떼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딱 일정한 거리를 지키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때문에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서로 파벌을 나누는 것에도 관심을 두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지키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이게 뭐야? 너 또 싸웠어? 이제 중학생인데 너도 자꾸 싸우지 마, 응? 그럼 너처럼 맞고 다닐까? 넌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 거야? 너도 싸워. 또 너, 누나라고 부르라니까? 누나, 아니, 너! 됐어. 그리고 난 걔들처럼 살지 않을 거야. 돌봐줄 부모가 없어도 똑바르게 자랄 거고, 그게 날 지키는 거라고 생각할 거야. 네네, 아주 천사가 나셨네요. 어디서 날개 타는 냄새 안 나나? 장난치지 말고 너도 약속해. 뭘 약속하라는 거야? 바보처럼 살라고? 누나 너처럼? 그래, 바보처럼 살아. 부모가 우릴 버린 건 어쩔 수 없어. 이미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지금 너 하는 짓은
부모를 위한 복수가 아니야. 너 자신만 다치게 하는 거야. 누군가 버렸다면 너라도 스스로를 지켜. 부모가 널 아끼지 않았다면 너 스스로라도 돌봐. 치, 근데 부모가 우릴 버렸다니? 너도 기다리는 거 그만할 거야? 근데 포기는 안 해. 이제 기다리는 건 그만할래. 내가 얼른 커서 찾으려고. 넌 지겹지도 않냐? 아직도. 아니다, 됐다. 지겹지. 나도 사람인데. 근데 네가 있어서 기다릴만 해서 기다리는 거거든. 치, 바보네 바보. 약속이나 해 얼른.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데 이전과 달리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그게 저의 첫사랑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잔소리를 빨래처럼 늘어놔도 온통 그게 제 걱정이었고 꿈꾸는 얼굴로 미래를 말하면서도 늘 제가 담겨 있었던 예쁘고 바르기만 한 그 소녀. 솔직히 어떻게 그런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그 아이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묻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가 정말로 찾아왔던 거였죠. 그때를 떠올리면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녀의 부모는 울고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죠. 만나자마자 터뜨릴 것 같았던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뭔가를 말하는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요. 그저 제 속에 뭔가 뜨거운 게 끓어오르는 느낌만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저에게 매달렸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런 그 사람을 보면서 울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만 스쳤죠. 그리고 뒤늦게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고 무감각한 얼굴로 잘가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울고 소리치는 그녀를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 이후 저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처럼 싸움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줄 알았죠. 하지만 어딜 가나 그녀의 잔소리가 저를 쫓아다녔어요.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고, 스스로를 아끼라는 말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걸었던 그 새끼손가락이 저를 감시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공부도 노력했고요. 물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드라마처럼 공부로 성공하거나 뭔가 잘 해낸 건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성적을 받았고 그럭저럭 사고 안 치고 산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됐을 때 저는 고아원을 나오게 됐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이왕 태어났으니 산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앞에 그녀가 다시 나타났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온몸에 솜털이 다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놀라서 입만 뻐끔거리고 있는데 마치 이제까지 늘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제잘제잘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제가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고, 누가 입양해 갈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었다고, 널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좋다고 말입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기쁘고 슬픈 감정들이 제 안에 쏟아지는 걸 느꼈죠. 널 아끼라는 그 약속은 잘 지켰어? 잘 지켰어. 저는 울음을 꾹꾹 누르며 겨우 대답했어요. 잘했어. 그래도 약속은 너 죽을 때까지 이행해야 되는 거 알지? 너무 길어. 나랑 같이 있으면 짧게 느껴질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과의 결혼은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반대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그녀를 꼭 닮은 좋은 분들이라 제가 고아라는 것보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게 걱정이 됐던 것뿐이었죠. 그렇게 저에게 가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장인, 장모님, 그리고 아내까지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었을 당연한 것이 제게도 드디어 쥐어진 거였죠. 어쩌면 그게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일하는데 배달이라니. 내 체력이 괜찮으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돈이야 많으면 좋지. 이 정도면 우리 식구 살긴 충분해. 얼른 집장만 하고 장인 장모님도 모시고 그렇게 살 거야. 우리 아이도 가질 거고. 누가 보면 내가 허락한 줄 알겠네? 그니까 허락 받으려고 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잖아. 정말 못 말린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 응? 나 무섭단 말이야. 알았어. 적당히 몇 건만 하고 그럴게. 알았지? 당시 아내는 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공장에서 기술자로 나쁘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었어요. 사실 그 정도면 저희 둘은 여유롭게 살고 장인 장모님도 무리하지 않고 모실 수 있었죠. 그럼에도 이 가장이라는 책임감 혹은 욕심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일을 늘렸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었지만 그만큼 더 오래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라고 타협을 했고요. 제가 그렇게 돈에 집착했던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순히 장인 장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 좋은 집에 살면 아내가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가 그토록 돈에 집착했던 것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 돈 때문에 가족에게 버려진 그 상처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때문에 가족을 유지하는 것은 돈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헌데 그때는 그걸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제가 잘못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지 않은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집착은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약하다는데 일은 그만둬야지. 그러다가 애들 잘못될까봐 난 너무 걱정돼. 쌍둥이라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몸에 더 무리가 갈 거야. 다들 아이 가지고도 일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일하고 싶고.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 그 정도 능력도 되고. 그래도 너 능력 좋잖아. 그러니까 아이 낳고 그때 돌아가자. 응? 내가 더 잘할게. 또 무리할까봐 난 그게 걱정이 되니까. 무리한다는 건 본인만 아는 거지. 난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무리도 아니고. 우리 제대로 시간 가지고 이야기도 한 적 없잖아. 이건 아니야. 응? 젊으니까 이때 하는 거지.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 알잖아. 알았어. 일은 그만둘게. 하지만 무리하지 마. 응? 일을 하겠다는 그 사람의 고집까지 꺾으면서 저는 아내가 일을 하지 못한 만큼 더 하려고 욕심을 냈습니다. 제게 그것은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내가 그 뒤에 몸이 많이 안 좋았다는 거였어요. 자주 체하거나 심한 두통으로 몸살을 앓았고 때문에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게 무리가 있었죠. 상관은 없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제게 좋은 아빠란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는 다른, 그러니까 무능력하지 않으며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독려할 줄 아는 가장이었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어요. 누군가는 미쳤다고 하고 누군가는 독종이라고 할 정도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내와 그 무렵 잦은 다툼이 있었죠. 결국 아이들이 2살이 됐을 때 아내도 다시 회사에 나가게 됐어요. 나 혼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왜? 더 이상은 못 보겠어. 저녁에 하는 일이라도 하지 마. 응? 지금 당신 몸도 안 좋잖아.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도 커. 애들 곁에 있는 것도 아빠가 할 역할이야. 알았어. 애들이랑 시간도 보낼게. 대신 무리하지 마. 응?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장인어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부터였어요. 후유증으로 인해서 장모님은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됐고 아내는 손이 한참 많이 가는 아이들을 두고 회사에 나갈 수 없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전처럼 회사 일과 다른 일을 병행하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전처럼 무리해서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이 들고 혼자 가만히 있어도 한숨이 날 정도로 피곤했어요. 그때 저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좀 쉬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에 하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 했는데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통보한 그날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사고에서 저는 엄청난 통증과 함께 깨어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한 번의 수술을 끝낸 뒤였죠. 양쪽 다리를 모두 수술해야 했고 병원 생활은 기약 없이 연장됐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수술을 했고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제 곁에서 병간호를 해야 했어요. 그때의 시간은 저에게 지옥이었습니다. 몇 개월은 그럭저럭 버텼고 쉬는 게 꿈만 같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는 공포로 다가오더군요. 반년을 그렇게 있었을 때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보험을 들어놔서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었지만 1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모아놓은 돈은 거의 사라지고 없었죠. 내가 회사 다닐게. 이제 당신 혼자서도 조금씩은 움직이니까. 내가 조금만 재활하고 나면 금방이야. 당신 지금도 힘들잖아. 내가 뭐가 힘들어. 아빠 몸 불편해서 아무래도 돈도 들고 아이들 돌봐주시는 분에게 들어가는 돈도 있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한 사람이라도 얼른 벌어야지.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몸이 어디 안 좋은 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래. 아, 그래? 잠을 좀 자지 그랬어. 누가 봐도 수척해 보이던 아내에게 저는 이전처럼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린 못했어요. 그저 헛소리를 하며 말을 돌렸고 그렇게 하는 저 스스로를 원망했죠. 무력하더군요. 휠체어나 목발이 없으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끔찍했던 건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돈이 얼마 없다는 게 참 허무했죠. 퇴원 후에도 재활을 위해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을 다녔고 그렇게 다시 반년이 더 흘렀을 때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크게 다리에 이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전처럼 강도 높은 운동은 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죠. 그때 저는 아내 대신에 아이들을 돌봤고 아내는 저를 대신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예전에 저처럼 일찍 나가고 아주 늦게 귀가했죠. 그때서야 아내의 마음을 알겠더군요. 아내의 표정, 숨소리, 눈빛만 봐도 얼마나 피곤한지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일을 시작하는 걸 조금 앞당겼습니다. 제 일은 기술직이었기에 일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고 마침 그날 일을 그만두라고 집에서 조금만 쉬라고 그렇게 말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계속 걸었을 때 전화를 받은 곳은 병원의 직원이었죠.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는 다리를 하고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아내는 평온한 표정으로 잠이 들어 있었어요.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아내의 병명이었어요. 의사는 이전에 방문 기록이 있고 치료 시기를 계속 뒤로 미뤘다는 것과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제게 설명했습니다. 뇌종양이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병을 숨긴 게 저 때문인 걸 모르지 않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고 저는 무리인 줄 알지만 장모님께 아이들을 맡겼어요. 당신 한참 일하고 그럴 때 한 동생을 만났거든? 근데 그때 말이야. 괜찮은 척 하지 마. 치료할 거야. 아직 다리 안 좋지? 계속 일하는 거 안 힘들어? 이렇게 내 병간호까지 하고. 말 돌리지 마. 수술할 거야. 전세금도 다 뺐고 청약이고 뭐고 다 해지할 거야. 애들 생각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나 위험한 곳에 자리 잡아서.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했어. 의사가 그렇게 말했고. 그런 거 무섭지 않아. 근데 난 수술 잘못되면 어디 하나 잘못될 수도 있대.
그러면 돈? 그 걱정을 왜 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했잖아.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누구보다 돈을 생각하는 건 저였으니까 말이죠. 아내가 그렇게 일찍이 치료를 포기한 것은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후회는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났어요. 내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돈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내와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 내가 애초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이들을 낳자고 우기지 않았다면, 아내와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의 부모가 날 버리지 않았다면, 아예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하나가 추가됐죠. 그때 내가 아내에게 수술을 하자고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수술을 진행했지만 결국 손을 댈 수 없어 다시 닫아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빌어먹을 저는 그때 피로에 시달려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고요. 아내의 마지막도 보지 못한 병신 같은 놈, 못난 놈, 죽일 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까지 잠 좀 못 자면 어때서 그게 뭐라고 그렇게 깊게 잠들어 버렸는지 저는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면서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든 생각 중에 가장 최악이었던 게 어떻게 남은 사람들을 내가 돌보지? 였습니다. 진짜 저 정말 바닥이죠? 언제는 가족이니 뭐니 했다가 현실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때 장모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못 들은 게 아니야. 저 아이는 원래 그랬어. 일부러 조용히 빨리 떠났을 거야. 장모님, 하지만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세요? 아시죠? 모르네. 그리고 그 아이도 몰랐을 거야. 고아원 나와서도 온통 자네 자랑만 했었어. 자기를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줬다고. 저 사람 없으면 저는 죽어요, 장모님. 저 사람 말고 제가 죽었어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나왔을 테고 그걸로 미리 수술도 하고. 그때 장모님은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죽었다고 해도 뇌는 몇 분이나 살아있다고 해. 내 딸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게. 제발 날 두고 가지 마. 응? 나 데려가. 누나라고 부를게. 제발 나 좀 데려가. 나도 죽고 싶어. 나도 살기 싫어.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을 생각하게 우리처럼 못난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응? 그 순간 이전에 아내가 제게 말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누군가 버렸다면 너라도 스스로를 지키라던 말. 부모가 널 아끼지 않았다면 너 스스로라도 돌보라는 그 말이요. 마치 아내가 죽고 싶다는 저를 꾸짖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자. 적어도 나처럼 크지 않게 하자고 말입니다. 딱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만 아내를 그리워했어요. 물론 불쑥불쑥 아내 생각이 나는 걸 멈추진 못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돌봤고 일에 전념했습니다. 쌍둥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크지 않은 집을 얻어서 장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죠. 자신의 친구들이 모두 엄마가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서러워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엄마? 엄마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엄마가? 아빠보다 더? 아빠랑은 비교도 되지 않지. 정말 너무 천사 같았어. 고아원에 봉사활동도 하고. 아빠는? 봉사활동 안 했어? 응, 아빤 그 고아원이 싫었거든. 엄마도 그랬을 텐데 꼭 봉사활동을 가더라. 싫은데 왜? 그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싫어도 참고 갈 정도로. 정말로 그랬죠. 그곳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한참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랬기에 더더욱 그곳을 가겠다고 했어요.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의지라도 되어주겠노라 말했죠. 아내에게 있어 그것이 나였고 자기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저 역시도 그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의 핑계로 보고 싶은 아내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창할 거 없는 단순한 노동이었습니다. 평일 내내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꼭 한 번은 가려고 노력했고요. 아이들과 장모님도 함께일 때도 있었죠. 장모님은 대부분 딸이 떠올라서 많이 힘들어 하셨고 아이들은 그저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데 집중했어요. 결국 일을 하는 건 거의 저의 몫이었죠. 그때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기요, 저기 할머니랑 일행분이시죠? 네, 저희 장모님인데 왜 그러시죠? 애들 잡고 눈물 흘리는 것 좀 그만하게 하면 안 될까요? 네? 저렇게 울기만 할 거면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아야 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여기에 손이 필요한데 저렇게 애들만 끼고 놀다가 웃다가 하는 거 하나도 도움 안 되거든요? 말이 좀 심하시네요. 여기 제 아내가 있던 곳입니다. 아내가 죽었고 그래서 세상에 그런 사정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 잡고 우는 거 짜증난다고 돕지 않을 거면 오지 말라고요. 뭐 도덕적 우월감 그런 거 느끼고 싶어서 오는 건가요? 그 여자는 정말 짜증나는 여자였습니다. 항상 잔뜩 날이 서 있었고 그곳의 아이들도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기피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저 역시 그녀가 너무 싫었어요. 계속 지켜보니 아이들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만 와도 피했고 아이들이 손을 잡으려는 것조차 소스라치게 놀랐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굳이 고아원에 봉사를 꾸준히 오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희는 거의 볼 때마다 으르렁거렸고 점점 그 여자가 싫어졌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먼저 다가오더군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은 장모님도 오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 중학생 남자아이요. 그 아이 좀 따로 만나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근처에 가면 자꾸만 도망을 쳐서요. 뭐 불만이라도 있어서 대신 전달하라는 거면 불안해서 그래요. 눈빛이 그래요. 아무래도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애들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왜 관심을 가지죠? 싫어한다고 죽길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쟤들이 미워하는 건 부모인데 대부분 스스로한테 책임을 묻고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순간 저의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정반대인 사람인데 제 아내와 똑같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못 이기는 척 그 남자아이를 대신 만났고 실제로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놀랐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서 너무 괴롭다고 하더군요. 그 일을 보고하니 학교 측과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와 꽤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문득 잊고 있었던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났죠. 그 아이가 위험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제 모습이랑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부터 따돌림을 당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싫었어요. 웃고 떠들고 마냥 귀엽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성인이 된 뒤에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미운 건 저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저. 그래서 저도 스스로를 해치려는 마음을 먹었고요. 아이들은 여전히 싫어요. 끔찍하고요. 그럼 굳이 여기서 왜 봉사활동을 하나요? 저를 구해준 사람이 이곳과 인연이 있거든요.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랬군요. 정말 좋은 분이네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이따금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꽤 친한 사이로 발전했고 아내와는 너무나 다르지만 어딘가 닮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죠. 하지만 그 감정을 먼저 눈치챈 것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장모님은 그런 저를 오히려 설득했습니다. 성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만 속정은 깊어 보였어. 오히려 내 딸이랑 다르게 시원시원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자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 딸 때문이라면 미안해할 것도 없어. 내 눈치도 볼 거 없어. 만약 자네가 먼저 세상을 뜨면 난 내 딸 바로 시집 다시 보냈을 거니까. 장모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떨 때는 죽은 그 사람이랑 비슷해서. 혹시 애들 때문이면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응? 저는 그 사람 배신할 생각 없어요. 배신? 그건 내 딸이 결정할 문제야. 죽기 전에 내 딸은 자네만 없으면 나한테 꼭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라고 그렇게 말했었어. 난 딸이 원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딸이 괜찮다는데 배신이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내 딸을 모욕하는 거야. 알겠나? 장모님, 내 딸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지 마. 시간 내서 한번 데려와 밥이나 먹이게. 어차피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치사하지만 저는 그래서 한 발을 뒤로 빼고 있었던 걸지도 몰랐죠. 아이들은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 사람이, 더구나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그 사람이 아이가 둘이나 있는 남자와 결혼할 리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자꾸만 주책 없이 흔들리는 제 마음을 다잡으려고 던져본 말이었어요. 혹시 나랑 결혼할 마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빤히 보던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다고요? 그렇게 여러 번 결혼할 마음은 없는데 결혼은 한 번만 하죠. 이전처럼 돈을 많이 벌지도 않았고 중학생인 아이들 둘을 케어하느라 여유도 없었던 저였기에 그 사람의 반응은 저를 놀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진심이었고 솔직히 저는 너무나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더욱 놀라웠죠. 아이들 싫어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애들만 싫어하나? 아니요. 그냥 어린 아이들은 다 싫어해요. 정확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요. 그럼 지금 괜히 노력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아닌데. 오빠 애들은 뭔가 괜찮네요. 저도 신기해요.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가? 봉사활동 때 몇 번 보긴 했었으니까. 그 사람 집에서는 당연하게도 반대했습니다. 아이 둘이 있고 장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남자 집에 어떤 부모가 반대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그 사람은 생각보다 성격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아버리겠다던 부모님 바로 앞에서 가위를 빼앗아 직접 잘라버리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놀라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들어왔죠.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제가 전학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저한테 나약해서 당한 거라고 하셨던 분들이죠.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했고 제가 따돌림 당할 짓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자식만 부모한테 대못을 박나요? 이번에 제가 대못을 박았으니 비긴 걸로 할 거예요. 우린 그렇게 결혼식 없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삶이었지만 제게도 기댈 곳이 생겨서 더없이 마음이 놓였던 것 같네요. 아내와 꼭 닮은 장모님과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우려했던 아이들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전처와 다르게 살갑거나 따뜻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했어요. 저 아줌마, 저 전학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왜? 누가 너 괴롭혀? 그럼 당장 보내줄게. 참지 마. 그건 아니고요. 그냥 다른 학교 다니고 싶어서요. 너 동생은 어쩌고? 그리고 그런 일 아니면 뭐하러 학교를 옮겨?
아빠, 그냥 난 1+1이 되는 게 싫어서 그래. 어? 그래, 그건 그렇다. 좋아, 다른 학교 알아보자. 여보, 그건 안 된다니까? 뭐하러 이중삼중 돈을 들여서. 난 이해가 안 돼. 쌍둥이라도 둘은 엄연히 달라. 근데 꼭 쌍둥이 낳은 부모들은 옷도 멋도 똑같이 해서 보내려고 하더라. 그건 부모 욕심이야. 그냥 2배로 행복한 거지. 애들을 꼭 붙여놓을 필요 있어? 그리고 오빠도 제발 같은 생일 선물 좀 사오지 마. 맞아요. 너? 나도 동의해요. 맨날 똑같은 거. 난 핑크 별론데. 아내는 굳이 노력하지 않고도 친구처럼, 동네 언니처럼 그렇게 저희 가족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함께 한 지 반년이 됐을 때 죽은 아내의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그 사람이 없을 때 저와 장모님 그리고 아이들이 상의를 했고 아내 손으로 그 사람 제사상을 차리는 건 아니라는 결론을 냈죠. 그런데 이를 전해들은 아내는 참석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호텔이라도 예약해준다고 했지만 계속 고집을 피우기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어차피 한두 해 하고 끝낼 제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일 때문에 조금 늦어진 아내를 뒤로하고 먼저 상을 차리고 차례로 절을 하고 있는 순간 아내가 들어섰습니다. 가방을 안방에 놓고 숙연한 얼굴로 제사상 앞에 선 아내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그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장모님도 아이들도 놀라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아내가 전처의 제사상 앞으로 기어가더니 사진을 부여잡고 오열하더군요. 언니? 언니 왜 여기 있어? 언니가 왜? 언니? 그 사람이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어정쩡하게 서 있던 아이들도 하나둘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아내의 등만 토닥여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그 곁으로 다가와 우는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아내는 전처의 사진에 떨어진 자신의 눈물을 닦고 또 닦아내며 소중한 그것을 지키려는 것처럼 몸을 웅크리고 사진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야, 오빠. 내 생명의 은인. 너무 멋졌던 언니. 내게 살아갈 이유를 준 사람. 고아원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당신의 은인이라고? 아내는 떨리는 눈을 들어 저희 아이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라는 듯이 손짓을 했죠. 그리고는 아이들을 끌어안더군요. 그랬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싫지 않았구나. 언니가, 너희들의 눈이, 인매가 언니랑 꼭 닮아서 그래서 너희가 좋았던 거야. 이제 너무 희미해져서 언니 얼굴도 가물가물했는데도 너희를 자랑하며 보여준 사진 속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아내는 자신이 죽기로 결심했을 때 전 아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고 저는 일로 바빠서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할 때였던 것 같더군요. 죽은 그 사람이 죽으려고 결심한 어린 그 사람을 잡아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어줬고 나중에는 끝없이 조잘거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고아원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까지요. 그렇게 만나는 횟수가 늘어갔고 자신에게 힘이 되지 못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언니는 저와 이야기할 때는 늘 이것저것 말했어요. 공백을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물었더니 제가 그 짧은 틈 사이에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싫었다고 해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제게는 언니가 유일하게 소중한 사람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생각해보니 아내가 몇 번이나 어떤 동생 이야기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 그게 당신인가 봐. 정작 그때 나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듣지 못했는데. 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런 식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또다시 울기 시작했고 장모님도 참고 계시던 눈물을 흘렸어요.
저 역시도 가슴을 치며 후회를 곱씹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도 저희는 밥을 먹다가 울고 치우다가 울기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밤새 저희는 죽은 그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잘만 물어보던 아내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던 아이들도 제게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까지 모두 듣게 됐고요. 저 역시도 아내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죠. 때로는 장모님 입을 통해, 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내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갔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미안한 딸, 또 누군가에게는 천사, 또 누군가에게는 영웅이었죠. 그래도 그러면 뭐해? 엄마는 죽었는데. 너희들을 남기고 갔잖아. 너희의 눈 안에는 언니가 있어. 언니의 미소가 입에 걸려있지. 난 그걸 지킬 거야. 그래도 계속 죽은 내 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러는 게 불편하지 않겠어? 저한테는 오빠의 전처가 아니라 제 영웅인걸요? 항상 언니가 그리웠는데 이렇게라도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전 좋아요. 모두 언니의 가족이니까 전 이게 더 좋아요. 그런 그 사람의 말이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그 사람을 새엄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작은 공장을 열면서 사업을 시작했고 잘 아는 기술자들과 함께 일을 한 지 2년 만에 자리가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전에 비하면 너무나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돈 때문에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늦었지만 올해 7월에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전에 그 사람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지금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직 저는 그 두 사람에게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저희의 앞길을 응원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아란 이유로 아이 둘 딸린 가난한 남자로 매번 살면서 위로나 동정은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축복과 행복을 받고 싶거든요.